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중고거래에 푹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남이 쓰던 물건을 산다는 게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꺼리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경험을 해보고 난 후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상태 좋은 물건을 잘 찾으면 저렴한 가격대에 새 것만큼 훌륭하고 깨끗한 물건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물건을 좋은 가격대에 제가 쓰게 되면 뭔가 환경도 보호되는 기분도 들고 자원도 아끼는 기분이 들어서 괜히 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도 참 많아요. 특히 저는 게임 CD 같은 것도 많이 사는 편인데 그렇게 구매를 하다 보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해서 나중에는 친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운동복이나 도구를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연히 동네 분에게 배드민턴 채를 사게 되었는데 마침 저랑 또래라서 그분이 운영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서 여럿이서 같이 경기도 하고 제 친구들이 시간이 안 될 때면 동호회에 참석해서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또 물품에 관한 재미있는 사연들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큰 마음 먹고 게임 CD를 샀는데 아내분에게 혼이 나서 게임 CD 다시 팔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눈물을 머금으며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놓고 몰래 숨겨두었던 거라 반품 날짜도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산 가격보다 내려서 중고로 판매를 한 거죠. 비싸게 주고 샀는데 게임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판다며 부디 가져가서 자기 몫까지 재밌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내분께 비밀인데 혹시나 아내분이 이 사연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게임 CD를 산 다음에 몰래 우리 집에 와서 게임을 같이 한 적도 있어요.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분이 남편에게 화를 많이 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동네에서 중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서로 몰랐던 분들과도 진짜 이웃 사촌으로 발전할 수 있고 동네에 대한 애착도 많이 생겼어요. 거래하러 나가면 시골에서 받은 귤이나 고구마라면서 나눠주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베이킹 하는 게 취미라서 만들었는데 먹어보라며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필요한 게 너무 비싸서 중고 거래를 이용했다면 요즘은 그냥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재밌는 일들도 많아서 일부러 중고 거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물건을 팔게 될 때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물건만 쌩하고 가져다 드리고는 했는데 제가 몇 번 친절을 겪어보니 괜히 저도 나갈 때 거래하는 분께 사탕이나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가져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보면 상대분도 가끔 드시라면서 음료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시곤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전 지방에서 살아서 더욱 그런 정이 그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예전에 우리 집 이웃집 할 것 없이 음식을 많이 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무나 배추가 너무 많으면 이웃집에 있는 고구마, 감자랑 바꿔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옆집 형이 타던 자전거 제가 타기도 하고 제가 입던 옷 앞집 동생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지금처럼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중고 거래가 성행했던 때였죠.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점점 세상이 변하게 되면서 어느새 우리 집 문을 어떻게 하면 더 꼭꼭 잠글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중고 거래를 알게 되고 나서는 잊고 있던 이웃의 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혹 제가 중고 거래를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돈이 없어서 그러냐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제가 사려는 걸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들으면 너무 구두쇠 같다, 쫌생이 같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중고 거래의 매력을 모르는 것 같아 아쉽더라고요. 우리 집은 어릴 때 엄청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올라왔어요. 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던 아버지 덕분이었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크고 반짝거리는 도시에서 가족들과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으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저희 삼형제를 키우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정들었던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올라와 다시 친구들이 보고 싶고 예전 동네가 그립다며 칭얼거리고 투덜거리기도 참 많이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묵묵히 일하셨죠.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가게를 차리셨어요. 생각보다 가게가 정말 잘 되어서 저는 남들보다 덜 힘든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혹시나 경제 개념이 없는 아이들로 자랄까봐 걱정하셔서 용돈도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준비물이나 책을 사는 것에만 용돈을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가게에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저와 형들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받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예 용돈을 끊으셨어요. 형들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저는 그때 다니던 대학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벌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에 성공했어요. 남들은 꿈에 그리는 회사였지만 막상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저랑 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모두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겠지만 제가 남들보다 끈기가 더 없는 것인지 도저히 직장 생활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지 모를 너무나 긴 근무 시간에 원하지도 않는 술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많은 회식들, 영업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나가야 하는 술자리들까지 제가 감당하기에는 모두 힘든 부분이었죠. 그래도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 만큼 버텨보자 싶어서 3년을 이 악물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니면 다닐수록 제 몸만 더 망가지더라고요. 몸에 맞지도 않는 술을 먹느라 간도 상하고 필요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위염을 달고 살았어요. 한 번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 링거까지 맞게 되었죠. 그때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진짜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결심을 내렸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4년 만에 저는 퇴사를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뜯어 말렸죠.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왜 벌써 그렇게 좋은 회사를 퇴사하냐. 조금만 더 버티고 다니면 편해진다면서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더군요. 또 혹은 지금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라며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애들이랑 경쟁해서 어떻게 재취업에 성공할 거냐고. 지금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왜 그렇게 연봉도 센 회사를 그만두냐고 하더라고요. 같은 학과 동기들에게도 근성 없다, 한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게 직장 다닌다, 유난 떨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곳, 제 편인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족이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었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형들은 다들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했고 직업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유명한 사짜 직업이었거든요. 다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취업하고 결혼도 연애도 잘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애매한 나이에 그나마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두다니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겠지 싶었어요. 사실 우리 가족들이나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해라, 어디에 취업해라, 이런 부담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은 저 스스로 사는 거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만 않게 살라고 저희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남들 부끄럽게 산다면 그건 크게 의미 없는 거라면서요. 너희 스스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말했을 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형들은 어떨지 몰라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한심하게 보거나 못났다고 생각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주변의 시선에 지쳐서 저도 모르게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회사를 그만두면 어떨까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는데 제멋대로 그렇게 분명 저를 못나게 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건 그냥 제 마음속 말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실망할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제 못난 마음인 거죠.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도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제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셨는지 먼저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 회사는 요즘 어때?
혹시 무슨 일 있어?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있니?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어머니의 그 다정한 질문에 저는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에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한 거죠. 그래서 결국 늦은 시간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셔두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고 말이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치 대역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께서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두려워서 차마 고개를 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속으로는 분명 화가 나셨겠지? 분명 나에게 실망하셨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를 네 결정으로 그만두는데 왜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무릎까지 꿇고 고개를 그렇게 숙이고 있냐? 네가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아이도 아니고 분명 고민 끝에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겠지. 그리고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한들 그게 뭐 어떻겠니? 나는 지금의 네 나이보다 늦었을 때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시로 올라와 그동안 하던 일과 다른 일들을 시작했다. 심지어 자식까지 있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가족을 끌고 도시로 올라온 거지. 그리고 그동안 힘든 시기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같이 고생해준 너희 엄마랑 너희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네가 신중히 결정했든 갑작스럽게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든 네 인생에서 네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에 누구도 뭐라 할 수는 없지. 오롯이 너의 선택이고 모든 결과도 역시 네가 겪어야 할 것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너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니? 어떤 선택이든 네가 행복한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라면 나랑 네 엄마는 항상 너를 지지할 것이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고 부모님을 봤어요. 부모님의 표정은 전혀 화가 나지도 저에게 실망하지도 저를 한심하거나 안쓰럽게 보고 있지도 않았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그럴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아직 한참 젊고 저는 팔다리도 다 멀쩡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을 빼면 아주 건강한 청년이죠.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충분하다 못해 과분했죠. 그리고 더 이상 저 스스로 죄의식에 갇히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제 자신에게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을 떠올렸어요. 그때 물건을 입고하고 출고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판매하는 일이 무척 재밌었어요. 그리고 일도 엄청나게 잘해서 사장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자리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직장 생활을 하며 몇 년간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편의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편의점을 차릴지 회사별로 상담하면서 직접 단가도 따져보고 마진이 얼마나 남을지도 계산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창업 상담도 받아보고 제가 생각해둔 곳에 매물이 나왔는지도 꾸준히 파악했죠.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본다며 시간을 쓰는 게 조금은 마음이 쓰여서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며 제 전공과 다른 분야이니 온라인 수업으로 기본적인 경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들었어요. 또 한국에서 편의점 매출이 좋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도 꼼꼼하게 분석했고요. 편의점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꽤 몸을 써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 일을 하면서 망가진 건강도 되찾기 위해서 저녁 때마다 집 앞에서 조깅과 운동기구로 운동도 시작했죠. 그랬더니 저 스스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퇴사하고 점점 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때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도 많고 남들은 10년 넘게도 다니는 회사 생활을 제대로 버티지도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편의점 운영을 위해서 창업 컨설팅을 다니면서는 주변에서 다들 젊은 나이에 벌써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니 대단하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 그래 나 아직 굉장히 젊고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
굉장히 열정 있는 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던 중 제가 받은 지역의 편의점으로 딱 어울릴 듯한 자리가 나왔어요. 저는 얼른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하고 본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꿈에 그리던 편의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제가 시간도 많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기에는 인건비도 부담되니 거의 혼자서 가게에 상주해 있었어요. 그동안 운동으로 체력을 쌓아두기를 잘했다 싶었죠. 그리고 저의 형들도 저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줄 알았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살짝 날 뻔했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매출이 좋았어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아침에는 출근길, 저녁에는 퇴근길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초등학교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도 종종 오더라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자주 들리시고요. 출퇴근하는 어른들부터 아주 어린 꼬마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출근, 퇴근, 회식을 반복하던 제 일상도 무척이나 다채로워졌어요. 주변에서도 얼굴 좋아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무엇보다 요즘 들어 행복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죠. 편의점이라 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 집에 들어갈 일도 있다 보니 혼자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편의점 근처에 작은 원룸이 하나 나와서 그리로 이사하게 되었죠. 제가 중고 제품을 자주 구입하게 된 것도 이때쯤이었어요. 이사하면서 저 혼자 쓸 물건들을 사다 보니 중고 제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판매할 물품들이 있었고요. 하다 보니 재미를 붙여서 어느새 자주 이용하게 된 거죠. 저희 가게는 편의점인데 택배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중고 물품을 보내거나 받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가벼운 물건들은 꽤 저렴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편의점으로 직접 찾으러 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게 앞에서 약속을 잡는 분들도 많았어요. 장사를 하다가 유리문 밖으로 가게 앞을 서성이는 분들을 보면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있다 싶으면 거의 중고거래였죠. 제가 이 편의점 사장인지도 모르고 저희 편의점 앞으로 약속을 잡는 분들도 꽤 있고요. 장사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밤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저는 주로 낮에 근무했어요. 퇴근하고 이런저런 모임에도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낮에도 직원을 고용하고 저는 가끔 나와봤어도 되지만 그냥 제가 근무를 안 하면 딱히 할 일도 없고 어차피 다른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면 매장에 나와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장 근무도 꽤 재밌고요.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 직장인들이 퇴근하기 전 시간은 여유로워서 재미삼아 중고거래 어플을 구경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뭔가 재밌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봤던 제품은 주로 아이 옷이나 신발, 아니면 여성복이었는데요. 엄청 친절한 분인지 거래 점수도 높고 거래 후기가 무척 좋더라고요. 다들 반응이 너무 친절해요. 물건이 너무 좋아요. 착하고 기분 좋은 거래였어요. 너무 귀여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말들만 적혀 있더라고요. 물건도 꽤 꾸준히 올리는 편인데다가 사진을 찍는 장소가 다 비슷해서 새로운 물품이 올라오면 바로 어? 그 사람인가? 하고 알겠더라고요. 물품 사진도 정말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글 내용도 엄청 자세히 써서 올렸는데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청 성실하게 활동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낮 시간, 저는 혼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날이 좀 더워서 그런지 길에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생쯤 보이는 꼬마가 자기보다 조금 더 큰 형이랑 같이 가게를 들어왔어요. 둘이서 곱게 접은 지폐를 가지고 김밥 한 줄이랑 우유 두 개를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이서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을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기도 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 두 사람을 보니 괜히 제가 어릴 때 형들이랑 다니던 게 생각나서 오지랖인 것은 알지만 과자라도 하나씩 더 먹으라고 애들 좋아하는 젤리 한 봉지를 들고 다가갔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라고 쓸 때는 새가 아니라 새라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아니야, 그것도 틀렸어. 맨날 할 때는 매라고 쓰고 밑에 니은 써야 돼. 보니까 둘이서 핸드폰을 켜서 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장난감 기차를 찍은 사진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으니 옆에서 형이 나름대로 자기가 더 형이라고 맞춤법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벌써 핸드폰으로 중고거래도 하는구나 하고 신기했죠. 제가 젤리를 가져다 주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물건을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다면서 돈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손님 없는데 가게 와서 자리 채워준 게 고마워서 주는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면서 또 괜한 오지랖으로 둘이 형제냐, 둘이서 뭐 하는 거냐, 중고거래 하는 거냐고 질문도 했죠. 동생으로 보이던 아이가 똘똘하게 그냥 아는 형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랫집 사는 형인데 오늘 학교 일찍 끝나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중고거래 하는데 오늘은 엄마가 봐줄 수가 없어서 글씨가 맞는지 잘 몰라서요. 이 형 받아쓰기 맨날 100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거 맞는지 봐준다고 했어요. 전 아직 학교 안 다녀서 모르는 글씨도 좀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무슨 물건 파는 거냐, 아저씨도 사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여기서 메시지 보내고 사고 싶다고 연락하면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이용하는 사이트라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다 알지만 괜히 어린아이가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설명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오, 그래. 정말? 이렇게 리액션도 해주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죠.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귀여워서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바로 산다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중고거래 사진도 찍고 글도 올리는데 사이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재미도 느끼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중에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얼마 있다가 자기들 할 일이 다 끝났는지 아이들이 돌아갔고 저는 나중에 또 놀러 오라고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뒤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어릴 적 제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캐릭터가 그려진 장난감 기차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보자마자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아이가 올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이야기하면서요. 잠시 뒤 아이에게 답장이 왔고 다른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사고 싶어서 아까 만난 편의점 아저씨인데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서 꼭 사고 싶다고 아저씨한테 팔면 과자도 같이 주겠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너무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니 꼭 저한테 팔아달라고요. 아이는 잠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내일 집 앞에 장난감을 걸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녁쯤 찾아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흔쾌히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아르바이트생이 오자마자 매장에서 과자랑 음료수를 잔뜩 챙겨 아이가 이야기해준 집 주소로 갔어요. 그 애가 올렸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비했죠. 그리고 아이의 집 앞에 도착하니 집 문 앞에 비닐봉지에 기차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과자만 걸어두고 장난감을 가지고 갈까 하다가 봉투에 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혹시나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 배를 눌렀죠. 그랬더니 안에서 어떤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냐고 물어보길래 중고거래 하기로 한 사람인데 혹시 집에 아드님이 있으시면 물어보면 알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잠시 뒤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어린아이였어요. 바로 어제 편의점에서 만난 그 아이였죠. 안녕? 우리 어제 만난 거 기억하지? 아저씨가 과자랑 음료수도 가지고 왔는데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직접 주려고 배를 눌렀어. 놀랐다면 미안해. 혹시 아까 대답하신 분은 엄마야? 네, 저희 엄마예요. 괜찮으면 아저씨가 엄마랑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이 어머니가 뒤쪽에서 무슨 일이냐며 나타났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어제 중고거래에서 글을 본 것을 이야기해드렸죠. 그러면서 중고거래에 올라온 글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들어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니 어머니께서 차라도 내오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가지고 온 과자와 음료가 있어서 괜찮다고, 담을 그릇이랑 컵만 좀 제가 써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컵과 그릇을 챙겨 다시 와서 앉았죠. 과자를 그릇에 담아주고 아이에게는 제가 새로 사온 장난감도 함께 주었어요. 아이는 그걸 보더니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날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인지 자신의 어머니를 한번 쳐다봤어요. 저는 어머니께 제가 너무 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부탁했고, 어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장난감 값은 꼭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장난감 포장을 뜯어서 주었고, 아이는 신나서 한쪽으로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오늘 받은 장난감이랑 과자값은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이가 중고거래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적었는지 몰랐네요. 다른 분들도 답장이 많이 왔네요. 어머니는 아이가 올린 중고거래 글을 확인하시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보니까 중고거래를 많이 이용했어요. 아이 옷이며 장난감 같은 거 사줄 형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변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죄다 중고로 사왔거든요. 아이가 재밌어 보였는지 옆에서 항상 유심히 봤었어요. 글 쓸 때 자기도 해보고 싶다면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찍게 해줬죠. 슬슬 한글도 떼기 시작하면서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본격적으로 자기가 글 올려보고 싶다고 해서 직접 해보라고 제 핸드폰을 주고 사진이랑 글까지 다 쓰고 나면 맞춤법 같은 거 틀린 거 없나 한 번씩 봐주기만 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는 메시지 오면 답장 같은 것도 대신 써달라고 부탁도 하고 중고로 팔 물건을 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걸어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재미있었는지 가끔 문 앞에 물건 걸어두고는 가지러 오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어린애가 문 앞에 있으니까 네가 글 올린 거냐고 하시면서 귀엽다고 돈도 더 주고 가고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6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혼자 글도 올리고 중고거래 하겠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것 보니까 기특하고 귀여우셨나 봐요. 상품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후기도 좋게 써주시고 저희가 올리는 상품은 무조건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아이가 올린 글을 보고 놀라셨던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아이가 자신의 장난감을 팔겠다고 올리면서 안녕하세요. 장난감 기차 팔아요. 엄마가 아주 많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맨날 약을 먹어요. 그리고 누워 있어요. 많이 아픈가 봐요. 밤에는 가끔 울어요. 맨날 나한테는 골고루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엄마는 잘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 많이 사주고 싶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이에요. 라고 적어두었거든요. 어머니는 그저 아이가 중고 거래하는 것을 재밌어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아이는 돈을 벌고 싶어 중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가요? 제가 원래는 공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해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숨을 못 쉬게 아프더라고요. 그냥 일을 너무 고되게 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처음에는 파스나 붙이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점점 팔도 저리고 아픈 게 심해지더라고요. 디스크겠거니 싶어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 형편에.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진통제 사서 먹으면서 버텼어요. 지금까지 그냥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데 갈수록 아픈 게 심해져서 어떤 날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기도 해요. 온종일 누워있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한 거겠지만 공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일할 거면 다른 사람 써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일자리 찾아서 다니기는 했는데 몸이 시원치 않으니 선뜻 쓰겠다는 것도 없고 저도 일하러 나갔다가 다음날 못 나가버리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생활비는 더 쪼들리고
나름 아픈 티를 안 내려고 애썼는데 저 어린 녀석이 걱정할 정도로 티가 났나 보네요. 미안하게. 혹시 남편은 작년에 죽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돈도 제대로 없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어요. 섣부르기는 했지만 어린 나이에 아이 생기고 둘이 그래도 열심히 애 키워보면서 살아보자고 악착같이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허리띠 졸라매고 이 악물어 돈 모아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아이 데리고 살만한 곳은 있어야겠다 싶어 조금 무리했는데 그래도 둘이 빠듯하게 생활하면 이자 내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후에 수술받고 병원에 꽤 오래 입원해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사고 후유증으로 뇌에 무슨 혈관이 터져서 죽었어요. 남편은 떠나고 갚아야 할 빚이랑 어린 아들 녀석만 남았죠. 저라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빚도 갚고 우리 애도 잘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제 몸까지 아파버리는 바람에 아이 어머니는 결국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어머니가 몸이 아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아이의 글을 봤을 때는 그저 너무 귀엽고 기특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팔겠다고 올린 그 장난감 기차는 원래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좀 우습지만 저희가 결혼한 후에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줬던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남편 원래 어릴 때 꿈이 기관사였거든요. 다른 더 진짜 같은 기차들도 많았어요. 움직이는 것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서 마트 갔더니 제가 살 수 있을 만한 금액대의 기차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 더 크자 남편은 그 기차를 아이에게 주었어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기차라면서요. 누군가 눈에는 마트에서 파는 그냥 장난감 기차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의미가 있던 거예요. 저희 아이에게도 자기 아빠로부터 받은 몇 안 되는 선물이죠. 아이가 그 기차를 무척 좋아했어요. 집에 워낙 장난감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아빠가 줬던 거니까 더 애틋하게 대했죠. 아빠가 준 소중한 선물이고 자기가 아끼던 거니까 중고로도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마트에서 얼마 하지도 않는 기차인데. 그런데 저희 아이 생각해서 그리고 제 생각 해주셔서 이렇게 비싼 값에 다들 기차를 사겠다고 하시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뭐라고 더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는 아이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문득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아이들과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분들. 다행히 두 분은 좋은 기회를 만나 살림살이가 나아졌지만 이분에게는 운명이 가혹하게도 이제 막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앞에서 남편까지 잃게 된 거죠.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일하기가 너무 싫어 그만두었는데 이분에게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아이를 위해 아픈 몸을 끌고서라도 나갈 일자리가 필요했죠. 이런 사연을 들으니 아이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죠. 어머니, 혹시 아이 유치원 가 있을 동안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시면 어떤가요? 어차피 제가 계속 근무하는 거라 꼭 매일 하실 필요도 없고 몸이 많이 아프면 쉬겠다고 연락하셔도 돼요. 저는 가게 바로 옆에 살아서 못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바로 나가면 되니까 무리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프신 거 다 알고 고용하는 거니 혹시 아파서 못 나오는 날이 많으시다고 해도 그만두시라고 안 할게요. 정말, 정말요? 그렇지만 그러면 제가 너무 민폐가. 에이, 하나도 민폐 아니에요. 같은 동네 이웃 주민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데요, 뭐. 저도 낮에 일해줄 사람 있으면 다른 볼일도 볼 수 있고 좋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거겠어요. 같은 동네 살고 우리가 이웃하면서 살면 모두 가족처럼 지낸다는 뜻이죠. 제가 그냥 돈을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직원으로 고용하는 건데요, 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바로 출근할게요. 아니요. 내일은 일단 다른 데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거래로 알게 된 다른 이웃 주민에게 연락했죠. 그분이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전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아이가 올린 그 글을 보고
자기도 돕고 싶다며 연락했었다는군요. 제가 마침 그 아이 집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니 아이 어머니를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바로 아이 어머니를 바꿔드렸죠.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알겠다고 대답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금 그분께서도 저희 아이가 쓴 글을 봤다네요.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어디가 아픈지 봐주시겠다네요. 그래서 내일 저보고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네요. 진료비랑 치료비도 모두 무료로 진행해 주시겠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이웃이잖아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기대고 그런 거죠. 내일은 병원 다녀오시고 근무할 수 있으실 때 연락해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아이에게도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를 하고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팔려고 했던 장난감 기차도 돌려드렸죠. 아이에게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잖아요. 어머니도 남편분과 추억이 담긴 물건이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원래부터 필요했던 물건도 아니에요. 그저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사겠다고 한 거지. 아이한테 소중한 장난감이라 원래도 돈만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난감은 다시 아이에게 주세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장난감을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고 왔죠. 다음날 어머니는 병원에 방문해 검사도 받으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척추에 종양이 생겨 신경을 누르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팔이랑 목이 굉장히 아프고 저리고 거동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진통제만 먹으면서 참았는지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수술로 해당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술비도 모두 병원에서 해결해 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사연을 들은 다른 이웃분께서는 어머니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마침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아이 장난감을 판매한다길래 관심이 생겨서 글을 읽었다가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네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팔아도 된다고 부모님 허락은 받았냐고 물어보다가 아이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곧 어머니께서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자기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또 아이의 사연을 알게 된 다른 이웃분은 자신은 태권도 학원을 운영한다며 유치원 끝나고 아이에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셨다네요. 비용도 받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면서요. 그 덕분인지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장난감을 사겠다고 연락해 주신 분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정성스러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 아버지와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관심 가져주어서 감사하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이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겠다고 앞다퉈 연락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다 읽으면서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며 너무 감사했다고요. 몸이 무사히 회복된 후 아이 어머니는 저희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터라 일주일에 3, 4일 정도 나와서 낮 동안 근무를 해요. 일부러 저는 김치나 반찬 종류, 그리고 야채 종류를 넉넉하게 발주해서 퇴근할 때마다 어머니 보고 가져가라고 챙겨드려요.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들도 하나씩 챙겨주고요. 어머니께서는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매번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세요. 아이 어머니가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종종 이웃분들이 아이 어머니에게 전달하라면서 반찬이나 아이들 옷, 가방, 학용품 등을 맡기고 가세요. 그동안 판매글을 봤던 분들이 그 사연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후로도 도움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하나이지만 이런 도움이 가득한 이웃들을 보니 여전히 우리 세상은 아직 참 따뜻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오랜만에 본가에 갔을 때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다.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하며 표현이 서툰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를 안아주시면서 저보고 대견하다고 하셨어요. 형들도 모두 우리 동생 동네에 숨겨진 영웅이었구나 하며
장난기를 가득 섞어 저를 자랑스럽다고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어깨가 괜히 더 으쓱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이런 순간을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며 앞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는 가끔 유치원이 끝나면 어머니랑 함께 집으로 가려고 편의점으로 와요. 일주일에 3번은 태권도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재밌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도 맨날 태권도에서 뭐 배웠는지 자랑하고 저한테도 맨날 자신이 뭘 배웠는지 보여준다고 자랑해요. 태권도를 배워서 그런지 어머니 건강이 좋아져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밝고 기운 넘쳐 보여요. 요즘도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재미삼아 중고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중고로 물품 팔 게 있으면 아이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일부러 부탁하고는 해요. 그럼 아이는 너무 기뻐하면서 판매글을 올리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동네에서 아이가 올린 물품은 인기예요. 다들 원래 판매하겠다고 써놓은 금액보다 늘 조금씩 더 보태서 구입을 하죠. 일부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나 장난감, 필요한 학용품 등을 사서 문고리 앞에 걸어두고 오는 것은 덤이고요. 아이 어머니에게 들어보니 간혹 샴푸, 린스 같은 생필품이나 직접 만든 반찬이라며 놓고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이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도움받은 것을 갚고 싶다며 일에도 엄청 열심히 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어머니도 표정이 엄청나게 밝아져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더 건강을 되찾으면 정직원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빨리 몸이 건강해져서 저도 월급 팍팍 받으면서 정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봤는데 지금 우리 동네가 그런 것 같아요. 동네의 이웃 주민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서 아이 어머니와 함께 6살 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는 열심히 손을 보태서 아이와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도 자라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